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기업하면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 이렇게 떠오르시죠? 하지만 시대가 변해서 이제 기업도 사회적 이익을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 개념이 시작할 때부터 현장에서 직접 사회적 기업을 만들고 지금까지 쭉 이끌어 오신, 그러다 이번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원장을 맡게 되신 김인선 원장님을 오늘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사회적 기업이란 개념이 우리나라에 소개된 건 한 15년? 20년? 10년? 10년? 공식적으로 얘기가 된 거는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2007년에 제정이 됩니다. 예. 그때부터 공식적으로 사회적 기업이라는 용어가 한국 사회에서 통용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제 표현이 맞는 거예요. 한 15년 전쯤 이게 개념이 도입하고 몇 년 있다가 법도 만들어지고 맞습니다. 그런 거죠. 예, 예. 사회적 기업 진흥원은 언제 만들어졌죠? 진흥원은 그 육성법에 따라서 사회적 기업 육성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필요성들이 제기되면서요. 2011년 1월에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그 좀 거슬러 가보면 사회적 기업이란 말은 유럽 사회에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쓰이던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언제부터라고 봐야 됩니까? 글쎄요. 협동조합의 역사로 보면 1860년대 이때부터 협동조합 운동이 산업사회로 막 진입을 하면서 산업혁명에 따라서 이제 노동자들의 처지가 매우 취약해지고 그렇죠. 생활의 어떤 고통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지니까요. 스스로 이제 공동구매 방식으로 해서 생필품을 공동구매하는 것이 그 시작이었죠. 영국의 로치데일 그 선구자 협동조합이라고요. 예, 협동조합의 역사에서 보면 그걸 시초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이 따로 있고 협동조합이 따로 있는 게 아니네요. 아, 그럼요. 사회적 기업 안에 협동조합 방식도 있고, 그렇죠. 주식회사 방식도 있고, 비영리 방식도 있고. 그래서 협동조합은 조직 형태를 말하는 거지만 사회적 기업은 기업의 목적이, 기업이 추구하는 우선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데 있다 해서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무려 1860년대부터라고 하면 역사도 오래됐는데 그 오랜 전부터 어떤 필요성 때문에 생긴 겁니까? 사회적 요구, 배경은 뭐라고 봐야 돼요? 그 배경은 우선은 이제 그냥 기업한테만 모든 걸 맡겨놓을 수 없다 이건가요? 맞습니다. 정부에게 맡겨둘 수도 없고 특히 이제 초기에는 이제 국가가 재정적으로도 매우 열악하니까요. 복지 시스템을 확충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매우 부담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또 기업은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이 영리이다 보니까 이윤 추구이다 보니까요. 사회적 배려나 뭐 분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소홀할 수밖에 없고 이러다 보면 점점점 이제 사회 양극화나 빈부격차가 심화된다거나 하는 그런 상황들이 되죠.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지게 되고 그 시민사회에서 그런 것들을 뒷받침하는 이런 구조들이 결합이 되면서 사회적 기업들이 출발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직 형태로는 협동조합. 예, 주식회사 방식도 있고요. 주식회사. 예. 그리고 뭐 비영리? 비영리 보통은 이제 사단법인이라든지 재단법인 이런 방식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기업이라고 했을 때 우선은 이제 사회적 목적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유사하고 조직 형태에서 조금 달리하는 이유는요. 재원 조달의 방식이나 그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말하자면 수익이 있는 활동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비영리는 주로 이제 예전에는 사회문제 해결의 주된 집단이 시민사회 단체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그 활동을 지속적으로 재정 후원금이나 이런 것에만 의존하지 않고 이제 공익적 사업을 통해 가지고 수익을 도모한다든지 이런 비즈니스 방식이 이제 그 안에 내재화되면서 지속적인 방식을 추구하게 돼요. 그래서 비영리 방식은 좀 더 이제 공익적 목적이 좀 더 분명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익을 내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비영리 방식을 띠기도 하고요.
특정한 뭐 기업의 이름까지는 몰라도 네. 이런 예를 들어봐 주세요. 협동조합 방식으로 지금 좀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협동조합 방식으로 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예는 소비자 생협일 겁니다. 소비자 생협, 생활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이거는 도처에 많이 있죠. 도처에 매장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그렇죠. 있죠. 예. 굉장히 대형화된 데도 많고. 그렇습니다. 직접 농산품 같은 거 생산도 하고. 직접 가공품도 주로 생산하고. 농산물은 1차 농산물은 직접 재배 방식보다는 농가, 유기농가하고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관계를 맺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재료로 만드는 가공 맞아요. 식품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건강한 식품으로 각광을 받기도 하고요. 가격은 조금 비싸요. 조금 그렇긴 하지만 농민들 네. 농민들이 정말 유기농으로 이 농사짓는데 들이는 수고에 비하면 조금 그거는 감안하셔야 되지 않을까 물론이죠. 이런 생각입니다. 아,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같은 거. 예. 그다음 주식회사 형식으로 하고 있는 게 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주식회사로 좀 대표적이라면 뭐 여기 직접 언급하기가 조금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제가 운영했던 사회적 기업도 주식회사 방식이었습니다. 아, 직접 만드셨던 게? 예. 저는 7년에 여성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봤는데요. 여성 사회적 기업. 예, 여성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서 최초의 여성 사회적 기업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주로 이제 다루는 아이템은 역사교육. 역사교육. 아이들과 함께 또는 이제 가족 단위로 역사 탐방. 지금은 체험학습이라고 해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예. 제가 운영할 당시만 해도 시장에서 이렇게 널리 알려져 있는 이런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제 여성의 생애 주기에서 출산 육아 부담으로 인해서 경력 단절 경험을 하게 되지만 한 5년, 10년 후에 다시 사회에 진출하고자 했을 때 마땅한 일자리가 없는 문제들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학력은 점점 높아지니까 예, 눈에 예. 맞는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도 쉽지 않고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고용하는 방식으로 주식회사를 만들었죠. 주식회사의 이제 출자금 당시만 해도 한 5천만 원이 최소 자본금이었는데요. 예. 저희 직원들이 전부 일일이 십시일반으로 출자해서 한 5,700만 원의 자본금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1인당 한 500만 원씩 모아가지고. 아닙니다. 그때 참여했던 인원이 한 50명 정도 되니까요. 50명? 그럼 뭐한 100만 원 정도? 평균 100만 원 정도의 출자금을 마련해서 그렇게 해서 스스로를 주식회사 형태로 고용하는 만들어가지고 주식회사 방식으로. 스스로를 고용했다. 그렇죠. 그분들이 다 역사 교사 출신이에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역사 교사 출신은 아니지만 예. 이제 고학력자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탐방은 아이들 눈높이에 그다음에 역사적인 사실들을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얼마나 재미있게 설명을 해내느냐 하는 예.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예. 물론 굉장히 심도 있는 교육을 거칩니다. 연간 한 300시간 이상의 전문 교육을 거치게 되고 또 경력이 계속 이렇게 쌓일수록 예. 더 심화 교육을 통해 가지고요. 실제로 전공자, 저도 사학을 전공했는데요. 저보다도 훨씬 더 전문적이고 깊이 있고 네, 아이들과 친화력도 있고 이래서 상당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이거 아주 대단한데요. 아이디어가. 경력 단절 여성들 역사 교육과 체험 학습이라는 시장. 네. 새로운 걸 포착해 내셔가지고 십시일반으로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서로가 서로를 고용하는 형태로. 네. 그 장사도 잘 되셨습니까? 지금은 이제 저희가 이제 시작할 때만 해도 굉장히 초기 시장을 개척한 개척자의 역할을 했었는데요. 저희를 이제 많아졌죠, 모사한 다양한 모델들이 만들어졌고요. 네.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네, 그리고 네. 아시지만 출생률이 낮아지면서 아이들이- 아이들 수가 절대적으로 줄어드는 바람에 아. 점점 이제 시장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해야 되는 과제를 떠안고 있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게 이제 주식화사 형식이고, 예. 이런 거는 뭐 유형이 무궁무진하겠는데요. 말씀하신 그런 그 여성들로만 이루어진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사업 모델은 굉장히 다양하고요. 굉장히 다양하죠. 예.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르면요, 인증을 할 때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해서 네.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일자리 제공형이죠. 주로 일자리 제공. 일자리 제공형. 그래서 취약계층들의 노동 통합을 자기 목적으로 하는 주된 목적으로 하는 그런 기업의 경우에는
일자리 제공형으로 분류하고요. 그 경력단절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것도 일자리 제공형의 하나가 될 수도 있네요. 저희는 이제 혼합형이었습니다. 혼합형. 예. 두 번째가 이제 사회 서비스 제공형이에요. 예. 취약계층 정부가 이제 복지 재정으로 다 충당할 수 없는 사회 서비스. 그러나 이제 고령화 사회로 점점 급속히 이제 진행이 되면서 나타나는 사회 서비스 수요들이 굉장히 늘어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어떤 거죠? 주로 이제 돌봄 쪽의 사회적 협동조합 방식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죠. 공동육아 이런 것도 같이 공동육아도 마찬가지고요. 포함되고. 보육이나 교육 또는 돌봄 서비스 이런 영역에서 사회적 협동조합 방식의 사회 서비스 제공 유형이 나타나고 있고요. 앞에 일자리 제공은 예를 들면 뭐 노숙인들 일자리, 노숙인이라든지 고령자 일자리, 고령자 다문화 일자리 그런 형태의 그다음에 이제 학교 밖 청소년들 일자리 제공, 사회 서비스. 그다음 세 번째는 세 번째가 이제 바로 이제 제가 운영했던 혼합형. 그런 기업의 경우 혼합형이죠. 여성들이 이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아무리 고학력자라 하더라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이에요. 취업 분야에서의 취약계층이면서 동시에 저희가 했던 것이 이제 공부방이나 지역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들 있지 않습니까? 저소득층 아이들의 방과 후 돌봄을 담당하고 있는 시설들인데요. 그쪽 아이들 대상으로는 저희가 무료 서비스를 계속 진행을 했었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양자를 이제 결합해서 혼합형으로 분류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사회적 경제 또는 사회적 기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지역사회 공헌형이에요. 지역사회 공헌. 지역에서 일자리를 만들거나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활동하고 있는 앞에 일자리 창출이나 사회 서비스도 다 지역 중복되기도 하지만 중복되죠. 주로 이제 문제 해결의 범위나 활동 영역 이런 것들이 지역에 집중한다는 점에서는 지역사회 공헌형으로 분류하고요. 마지막으로 창의 혁신형. 아이고. 어렵지요. 이건 뭐 다양한 유형이 있을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적정 기술이라든지 공정무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친환경, 교육 격차 해소, 문화예술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좀 더 새로운 방식으로 사회 변화를 꾀해 나가려고 하는 기업 유형. 이렇게 해서 다섯 번째. 크게는 이제 그렇게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어떤 기여를 하느냐, 어떤 기여냐를 쭉 정리해 주신 게 방금 다섯 가지 유형이 되는 것이고 앞에 협동조합형이냐 주식회사형이냐 뭐 비영리단체형이냐 이거는 조직의 기본 구조 그걸 이제 말씀하시는 거고 맞습니다. 근데 이 모든 걸 다 통틀어서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려면 일단 사장, 자본가 그게 누군가 혼자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본가도 여럿이 같이 하든지 그렇죠. 아니면 아예 자본가가 없든지. 네. 그죠? 그리고 이익이 나면 혼자가 아니라 같이 나누는 방식. 거죠. 그리고 그 이익을 거기에 함께 하는 사람뿐 아니라 지역사회까지도 환원하는 방식.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유럽이 제일 발전돼 있죠? 저희하고 비교해 보면은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사회적으로 비중이 매우 높죠.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잘 산다는 그리고 민주적으로도 훨씬 앞서 있다는 북유럽 국가만 해도 GDP에서 차지하는 사회적 경제의 비중이 EU의 경우에는 한 10% 정도이고요. 10%? 예, 10%가 좀 넘습니다. 10%에서 한 12% 정도고요. OECD 평균이 6%, 6.5%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이제 1%가 좀 안 됩니다. GDP를 기준으로 봤을 때. EU의 경우는 GDP 전체의 10%가 넘어요. 그래요. 제가 어디서 보니까 어떤 도시 경제는 절반 이상이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던데. 저희 이제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 대표적으로 꼽는 도시가 세 군데가 있는데요. 한 군데가 이제 스페인의 몬드라곤. 그리고 이제 이태리의 볼로냐. 그리고 캐나다의 퀘벡. 이 세 도시를 이제 대표적인 도시로 협동 도시, 사회 연대 경제 도시 이렇게 많이들 알려져 있고요. 이제 말하자면 거기가 이제 최고의 가치로 내거는 목적은 고용 연대입니다. 고용 연대. 그래서 한 협동조합 기업에서
이런 이제 경영상의 위기나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서 고용 조정을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이 고용을 다른 협동조합에서 받아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전체 복합체를 운영하기 위한 기본 토대가 되는 원리가 협동조합에 대한, 즉 협동조합 정신을 교육하는 교육 시스템이 공동 뒷받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금융, 투자를 더 한다거나 경영상의 위기가 있을 때 대출을 한다거나 이런 금융 시스템을 공동으로 만들어내고 있고요. 은행이나 이런 금융 시스템도 협동조합 방식이에요? 예. 대단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이제 노동금고라고 해서 이제 그게 있고요. 그리고 또 이 그 웰페어라고 해서 복지. 그러니까 스페인에서는 협동조합 조합원들이 사업자로 분류된답니다. 임노동자가 아니라. 그래서 고용보험에서 이제 이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못하는 상태이다 보니까 연금에 대한 퇴직 이후 생활에 대한 불안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협동조합 기업들 간에 공동으로 이제 이 연금 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국민연금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만드는 연금?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평균적으로 보면 스페인 국민들의 그 연금 수입, 연금 소득 평균으로 보면은 이 몬드라곤의 퇴직자들이 일반 국민들의 평균 연금 소득보다 높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몬드라곤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요람에서 무덤까지 협동조합 속에서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병원도 협동조합. 맞습니다. 그럴 수 있죠. 우리나라에도 협동조합식으로 병원 운영하는 데 생기고 있잖아요.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그러니까요. 해서요. 굉장히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예방의학이 발달하지 못한 치료 중심의 맞아요. 사회잖아요. 근데 이제 오히려 사회적인 건강에 지출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도 예방이 매우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1인 환자를 담당하는 주치의 이런 것들을 지역 단위에서 주치의 제도를 마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즘 들어서 하나씩 생기고 있는 의료 협동조합도 있고 또 아까 금융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어려운 분들한테 다른 금융기관에 가서는 돈을 못 빌리는 분들한테 소액을 믿고 대출해줘서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좀 제공하는 이런 것도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방글라데시가 매우 유명한 이제 유누스가 만든 그 마이크로 크레딧 유명하고요. 또 이제 그거를 보고 우리나라에서도 소액 금융을 하고 있는 기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문제는 제도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 2012년에 협동조합 기본법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면서요. 우리 국민들 누구나가 5인 이상이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기는 했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기본법이 만들어지기는 했으나 거기서 금융하고 보험을 제외시켰어요. 근데 모든 사업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건 금융 조달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이 이제 스스로 자기 발목을 잡았네요. 금융을 만들어 가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고 있어서 시급히 해결해야 될 제도적 개선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시작 단계일 뿐 아니라 제도적 한계도 있다. 그런데 몬드라곤 같은 데는 이미 그런 게 오래전부터 성숙되어 있다.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웬갓 가게들은 대부분 다 협동조합에서 만들어낸 물건들을 파는 것일 것이다. 맞습니다. 운송수단도 대부분 그럴 것이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러려면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 그리고 이제 사회적 기업가들, 정부, 기업, 다양한 분야의 분들이 좀 힘을 모아주셔야 됩니다. 물론이죠. 근데 이 사회적 기업하면 떠오를 수 있는 몇 가지 어떤 오해랄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무슨 취약계층만을 위한 것일 것. 또 무슨 자원봉사 개념이 도입돼서 임금은 형편없이 낮아야 할 것. 이런 식의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겁니까?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가지는 두 가지 오해.
크게는 이제 두 가지 오해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첫째는 지원에 의존한다. 지원에 의존한다. 예, 정부 지원에 의존한다. 이런 거고요. 두 번째가 질 낮은 일자리를 만든다. 질 낮은 일자리. 예, 저임금 일자리만 만든다. 그러니까 임금도 싸고.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실상을 보면 이것은 매우 큰 오해다라고 하는 거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선 정부 지원에만 의존한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회 양극화 문제, 빈부격차 심화 문제, 불평등 뭐 이런 이 사회 문제는 사실은 국가가 끌어안고 해결해야 될 책무죠. 국가의 책무이긴 하나 그냥 놔두면 이 사회적 기업의 흐름이 없었다면요. 계속 공적 부조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정부 돈 쓰는 것밖에 없죠. 예. 네. 그런데 이걸 스스로 내 힘으로 이거를 풀어 나가겠다라고 하는 자발적인 움직임에 이걸 좀 촉진하고자 하는 정부의 뒷받침이 초기에 있다는 거. 마중물. 이것이 정부의 역할이었던 거예요. 마중물 정도의 마중물이죠. 지원이다? 예, 그렇죠. 초기에 이제 매우 취약한 인력들을 채용함으로써 이 숙련도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초기에 들어간 훈련비라든지 이런 비용들을 인건비 방식으로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인건비 방식으로 정부가 지원을 한 것이고요. 예. 좀 더 의욕적으로 이런 움직임들을 좀 촉진시키고자 창업 사업들을 만들어서 초기 사업 개발비를 좀 대준다던가 이런 정도의 직접적인 정부 지원이 있을 뿐이고요. 이후에 성장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기업 자신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정부의 지원도 점차적으로 간접 지원 방식, 즉 아까 말씀드린 제도 개선이라든지 정책 환경이라든지 대국민 홍보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좀 나아가고 있고요. 질 낮은 일자리다라고 하는 것이 오해다. 예.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물론 사회적 기업들이 취약계층을 많이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의 이제 인증을 기준으로 하면 2019년 5월 현재 2,200개 정도의 사회적 기업이 인증받아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고용되어 있는 전체 인원이 한 4만 6천 명 정도이고요. 그중에 60%가 취약계층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매우 취약한 인력을 고용해서 운영되고 있는 기업들의 평균 임금을 보면 같은 업종, 유사 규모의 일반 기업에 비해서 실제로 하위직에 속해 있는 하위직 20%에 속해 있는 노동자들의 임금은 일반 영리기업보다 높습니다. 당연히 높을 수밖에요. 평균으로 하면 조금 낮을 수 있지만 그거는 다시 말해서 임금 구조의 격차가 그 내부에서 크게 벌어져 있지 않다. 그러니까요. 임금 구조의 민주성을 이제 보여주는 조사 결과라고 할 수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일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것은 아마 관계 중심으로 이 조직이 운영되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오해는 꼭 풀고 싶습니다. 그 두 번째 말씀.